국제 금과 은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조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게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 전망이 앞당겨진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3월 회의 때와는 비교해서 달라진 연준 입장 짚어보고 자, 언제쯤에 긴축에 나설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이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 좀 당겨질 것 같은데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금값, 은값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이 막 요동친데요.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금리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처럼 아주 전방위적이고 네. 상당히 가공할 만하게 아주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금 연준에서 2023년부터 금리를 2차례 정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 점도표의 신호가 나온 이후에 네. 바로 그날부터 지금 금값, 그러니까 골드, 또 실버, 은값, 그 밖에도 구리, 금, 은동 다 떨어지고 있고요. 예. 국제 유가도 떨어졌고 또 그 밖에 옥수수 선물이라든지 이런 상품 시장의 가치가 와르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단적으로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금과 은, 구리, 유가는 투자 대상으로서 매력을 잃었기 때문에 좀 투매를 하는 그런 형이거든요. 예. 자, 금리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요. 돈을 빌려주는데 받는 사용료 또는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 쓰는데 따른 내가 내야 되는 이용료 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그동안에는 0%였는데 연준이 이것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금을 샀던 사람 또 가상자산을 샀던 사람 가상화폐라고도 그러죠. 예. 이런 거 샀던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을 해보면요. 가상자산은 사실은 액면이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달러를 팔아서 달러를 가지고 이 가상자산을 사는 것이죠. 왜 샀느냐? 달러가 그거를 보유하고 있어봤자 이자를 한 푼도 안 주니까 예. 또 달러 가치가 계속 내려가니까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적어도 연준이 통화량을 계속 푸는 한은 달러를 가지고 있거나 현찰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현찰을 갖고 있느니 그것을 구리나 원목, 옥수수, 특히 금, 은, 동, 가상화폐 이런 것을 마구 샀었는데 예. 이제 연준이 확실히 금리 인상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신호를 분명히 하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투자 전략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상품 자산에서 와르르 빠지고 그 돈을 오히려 달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달러를 갖고 있으면 이자도 생기고 네. 또 이자가 생기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현찰 갖고 있는 게 낫다 이런 거군요. 그 중에서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도 했으니까 네. 미국의 현찰인 달러가 현 상태로서는 가장 유리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근데 보니까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거기서 3월에는 그 위원들의 대다수가 금리를 안 올릴 것 같다는 뉘앙스를 표했는데 이번에는 왜 대다수가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은 거예요? 예, 바로 그 지금 말씀하시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었느냐 아니냐는 그 의사 표시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점도표. 예. 다트 그래프라는 점으로 이렇게 찍는 겁니다. 연준 위원이 지금 실권자들이 18명이 있어요. 네. 자, 왼쪽에 보면 지난 3월 회의 당시에 이 분기에 한 번씩 점도표를 1년에 4번 만들거든요. 예. 올 9월에도 만듭니다만 일단 3월 달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람들이 2023년에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8명 중에 7명이었죠. 예. 절반이 안 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2023년에도 금리 안 올린다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었는데 예. 이번 6월 달에 나온 연준의 점도표에 보면 빨간 숫자가 훨씬 많아졌죠. 18명 중에 무려 13명이 빨갛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2023년에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바뀌는데 저분들이 바로 금리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현재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2023년에 가서 저분들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각자 이제 금리를 올리는 그 점을 찍을 때 그냥 올린다 안 찍는다만 찍는 게 아니라 올리면 몇 % 정도를 올릴 것이냐 또 점을 찍게 돼 있어요. 네. 그거를 평균해 보니까 예. 0.25 한 번에 올리는 걸 0.25를 가정했을 때 2번이나 올린다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2023년에는 2번 올릴 것이 확실시 된다. 그런데 제롬 파월의 얘기대로 예. 저것이 반드시 저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여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가 그대로 된다면 금리를 올린다는 쪽에 대세가 지금 굳어졌기 때문에 네. 근데 왜 그러면 3월 달에는 금리를 안 올린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요. 6월 달에 가서 갑자기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바꿨느냐. 네.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가 예. 바뀌었느냐. 3월 달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5%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지금 억제 목표가 2%거든요. 2% 이상은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미국의 목표인데 네. 그것이 4월 달에는 4.2%, 그다음에 또 그 5월 달에는 5.0%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대로 연준이 이번에 점도표와 동시에 공개한 경제 전망서 보면 물가 상승률도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지금 아래쪽은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3.4%, 그죠? 지난번에는 2.4였는데 3.4로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3월 달에서 6월 달로 바뀐 거예요. 네. 성장률도 6.5에서 7%. 특히 아래쪽에 있는 물가 상승률이 2.4%에서 3.4%.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의 억제 목표는 2%인데 저것이 억제 목표를 훨씬 넘어 있으니까 저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라는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쪽이 훨씬 더 많아지는데 그러나 금리 인상의 시점은 지금은 아니고 2023년에 연간 2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제 박사님께서 연준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논의했다 이렇게 되게 뭐 조심스럽게 연준이 말했다고 했잖아요. 예. 언제쯤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다시 한번 테이퍼링 정리해 주시죠. 네, 아주 기억이 정확하신데요. 지금 연준의 최고 책임자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입니다. 네. 또 FOMC 위원장이기도 하고 이 양반이 이제 금리를 2023년에 2번이나 올릴 수 있다는 점도표가 나온 이후에 네. 언론 브리핑을 했어요. 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네. 직접 생방송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자리에서 제롬 파월이 이제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자 그동안에 테이퍼링 안 한다고 그러더만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테이퍼링 논의는 했는데 네. 테이퍼링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talking about 테이퍼링. 그러니까 토킹 어바웃이 2번 들어갔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talking about가 논의한다는 건데 예. 뒤에 테이퍼링이니까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논의할지 네. 말 것인지를 논의했다는 예,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논의한 게 아니고 네네. 앞으로 테이퍼링을 논의할 수도 있고 테이퍼링을 논의할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예. 자 지금 그래픽에 그림 나오는 것이 지금 설명이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양적 완화 조치를 좀 축소해 가는 것이거든요. 예. 양적 완화라는 게 통화를 막 푸는 거예요. 이 테이프란 말이 우리 아날로그 시대에 녹음을 하면 그 어떤 음악이나 이런 것을 조그마한 어떤 실날 같은 이런 데다가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가늘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노래를 부르듯이 크게 지원하는 것을 돈을 테이프처럼 조금 지원한다. 많이 지원하는 것을 갑자기 줄인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 그런데 그걸 줄이면 예. 사람이 100kg을 하루에 먹다가 1kg씩밖에 못 먹으면 이 몸에 발작 현상이 온다고요. 텐트럼 현상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예.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상당히 이제 긴장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롬 파월은 우리가 테이퍼링 하기로 논의한 것은 아니고 테이퍼링 논의할까 말까를 논의해봤다. 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토킹 어바웃 테이퍼링. 테이퍼링. Yes,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증거과에서는 뭐 연준 이미 테이퍼링 뭐 시작한 거 논의를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축지도 나오나 봐요. 왜냐하면 이것도 모르는 용어인데 잭슨 홀 미팅이나 FOMC에서
공식 발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잭슨 홀 미팅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잭슨 홀은 미국의 와이오밍주에 가면 있습니다. 네. 그게 아주 좋은 별장인데요. 예.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죠. 별장 이름이에요? 예. 예. 잭슨 홀이라는 게 잭슨이라는 사람이 기증한 별장 홀인데 거기서 원래는 경제학자들이 거기서 토론하는 자리였어요. 네. 그런데 이 잭슨 홀 미팅 8월 중순에 열립니다만 거기에 이제 연준이 후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연방 정부 제도 이사회에 통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고 예. 거기에 벤 버냉키라는 전 연준 의장 그러니까 제롬 파월 전이 제닛 옐런이었고 예. 제닛 옐런 전이 벤 버냉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벤 버냉키라는 사람이 저기서 양적 완화를 처음으로 선언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연준의 중요 정책들이 잭슨 홀 미팅에서 나와요. 1년에 예. 한 번씩 하거든요. 네. 그것이 8월 후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8월 달에 잭슨 홀 미팅에서 이미 테이퍼링을 하기로 연준 의원들이 결정을 해놓고 잭슨 홀에서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정권가의 네. 하나의 전망이고요. 예. 연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우리는 테이퍼링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다. 네. 테이퍼링 논의할 건지 말 것인지를 논의했고 다음 회의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되면 그 다음 회의 정도에 테이퍼링 일정이 발표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테이퍼링은 올 12월 달이나 내년 초쯤 시작될 것이다. 예. 이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다수론의 진단인데요. 네. 그러나 정권가 얘기 이미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했다는 얘기도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는 게 연준은 저 얘기를 구체적으로 잘 안 밝힌다고요. 이미 논의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시장의 충격을 생각해서 좀 덜 매파적으로 발언했을 수가 있죠. 예. 잭슨 홀 미팅 예, 잘 잭슨 홀 알았습니다. 미팅. 예, 잘 알았고 예. 이제 근데 이런 전망이 나오잖아요. 예. 미국의 이런 전망, 테이퍼링 전망이 나오면서 뭐 러시아, 브라질, 뭐 터키 이런 데에서도 금리 인상 조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지금 그 미국이 테이퍼링도 해도 뭐 예. 올 연말 정도 빨라야.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해도 2023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이게 미국이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래 시장이 요동치고 시장이 오두방정을 뜹니까? 내년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내후년인데. 내후년인데 예. 테이퍼링 한 것도 아닌데 네. 그 지금 질의하신 대로 왜 다른 나라는 또 금리를 인상하고 예. 부하 내동을 하느냐? 그러니까요. 야, 근데 이것은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돈 투자가 많은 좀 부자들 입장에서는 네. 자산가들 예. 우리 앵커님은 그렇게 제 말에 동의하는 것이 보니까 부자는 아니신 것 같아요. 아우 맞습니다. 예, 부자들은 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네. 현찰만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도 투자합니다. 2년 후에 살 거, 팔 거. 지금 제가 채권을 산다 이러면 지금 당장에 현찰화 시키는 게 아니라 2년 후에 사고 파는 거거든요. 네네. 돈 많은 사람들은 장단기 전략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미 2년 후에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그게 내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 이미 금리 인상이 온 겁니다. 확실하게 방향을 줬으면요. 네네. 우리 회계장부를 만들 때 현재 장부가의 미래 가치, 예. 미래 장부가의 현재 가치, 이 현가 계산을 하거든요. 네. 바로 그게 금리 예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미국이 금리를 시작한 효과나 마찬가지니까 그보다도 경제가 좀 더 취약한 브라질, 터키 이런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제 확실하게 방향은 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다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 예. 이래서 전 세계가 금리 인상 쪽으로 전부 미국을 향해서 우양우 전부 다 지금 방향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2년 후에 지금 상황이 현재군요, 현재.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미국의 이런 움직임, 신흥국들도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고 예. 우리나라는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당장에 지금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1달러를 바꿨을 때 우리나라 돈을 얼마를 줘야 되느냐 그게 달러당 원화의 환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똑같은 1달러를 바꾸는데 종전보다 우리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네. 우리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돈 가치는 떨어집니다. 예. 학생 때 많이 외웠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많이 외웠죠. 예. 예. 이게 좀 간혹가다 헷갈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리고 방향을 확실히 정했으니까 사람들이 달러를 사자 해서 달러 가치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밤사이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원화는 가만히 있는데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달러를 하는데 우리가 1,000원만 주면
이 1달러를 살 수 있는데 밤사이에 환율이 오르는 바람에 이제는 뭐 1,140원 정도를 줘야 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외국 여행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은 우리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손해고 네. 물건을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1달러를 수출해도 그 돈으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돈 가치가 돈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출업자들은 이득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환율에 당장 변화가 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국제 투자 자본은 달러가 돈을 더 많이 주네? 그러면 코스피나 코스닥에 투자하느니 예. 미국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 자금의 시프트, 이 마니 플로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따라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적어도 시그널은 좀 보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하는 이주열 총재가 우리도 금리를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기로 해서 미국보다 조금 먼저 우리가 예. 방향을 벌써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당장에 환율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만약에 금리 정책의 행보가 미국과 한국이 달라진다고 그러면 예. 환율 문제에서부터 제일 먼저 혼란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미국 IT 업계들이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하네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누렸던 그 영광들 이제 다 끝났다. 옛날 일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비즈니스 하시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정부 기관이 예. 어딜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뭐 정부 계획 짜는 데니까 뭐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사람들은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그건 뭐죠? 제일 무서운 건 세금 떼가는 국세청입니다. 예, 바로 예. 옆에 국세청이 굉장히 무서운 기관이에요. 네네네. 건물도 크죠. 그렇습니다. 예. 자기 돈을 세금을 내 이러면 굉장히 제일 무섭죠. 네. 그런데 그 큰 기업들 입장에서는 세금 떼가는 국세청보다 더 무서운 데가 FTC라는 곳입니다. FTC. 예, 지금 그림에 나오는 FTC의 젊은 여자 교수가 네. FTC 수장이 되는데 FTC라는 게 Federal Trade Commission으로 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인데요. Fair Trade Commission. 예. 우리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네. 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의 규정에 만약에 맞지 않으면 재벌을 해체할 수도 있어요. 기업을 없애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국세청보다 더 무서워하죠. 그런데 지금 이 나오는 린다 칸이라는 저 교수가 FTC 새 공정거래위원장이 됐는데요. 예. 저분이 아마존 해체를 연구한 분이고 그거로 해서 여러 번 상을 탄 사람입니다. 네. 저분의 논리는 콜롬비아 대학 교수로 있었거든요. 예일 대학 로스쿨을 졸업해가지고. 그런데 저분의 논리는 그동안에 IT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서 세계 경제에 기여한 것 같지만 예. 사실은 피를 빨아먹은 것이다. 이를테면 지금 구글이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에 인앱 결제, 거기 플랫폼 잠깐 쓰는데 돈을 30% 받지 않습니까? 네. 독점적 지위를 누려가지고 중소기업을 죽인다. 그래서 얘들을 박멸해야 된다. 이게 신임 그 FTC 위원장의 그 평소 주장이고 학문적 또 소신이에요. 예. 근데 저분이 이제 이번에 미국 의회 상원에서 청문회 과정에 혹시 야당의 비판이 있어서 안 될지도 모른다 이랬는데 의외로 공화당까지도 야당인 공화당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네. 여야 압도적인 지지로 연방 공개시장위원장이 됐어요. 예. 근데 지금 이것을 임명을 한 사람 바이든 대통령이 리나 칸 가장 그 재벌 해체, IT 기업 해체에 가장 앞서왔던 리나 칸을 임명한 것은 예. 바이든 대통령 평소에 지론이 공약이 예. 바로 리나 칸의 그 논문을 읽고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요? 지금 IT 기업 횡포를 두면 예. 세계가 다 망한다. 한 200년 전에 미국 경제가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록펠러가 석유를 카네기 록펠러 이렇게 본인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이 석유 회사들이 록펠러 한 개인이었습니다. 네. 다 독점을 해가지고 예. 싸게 다 싸들여가지고 나중에는 비싸게 다 팔았죠. 예. 그래서 미국에 이제 엔티트러스트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겼는데요. 이제 제2의 독점 규제 전쟁이 한번 일어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 아마존뿐만이 아닙니다. 아마존, 애플, 또 넷플릭스라든지 이른바 팡 기업들. 예.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지금 구글이라든지 뭐 카카오톡 잘 나가고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갑질을 한다든지 또 시장에 신의를 저버리게 되면 예. 재벌 해체 운명을 당할 수가 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선진국들마다 다 지금 IT 기업을 해체해야 된다는 소리가 높거든요. 이번에 미국 이 공정거래위원장의
새 선임은 예. IT 기업의 어떤 새로운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일대 사건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바짝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